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면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대기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넷 투자 회사를 통해 $10,000,000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한인이 수사 1년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일 플로리다주에서는 내 아이를 둔 흑인 여성이 평소 불화를 겪어온 백인 이웃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상으로 일부 차량에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경이 진행한 불심 검문의 약 25%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일대 하늘은 온통 오렌지색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면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대기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의 공기질 지수는 세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뉴욕의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뉴욕의 고층 스카이라인에 내려앉은 어둡고 뿌연 연기가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희귀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대기질 분석업체의 IQ 에어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뉴욕시의 공기질 지수는 342까지 치솟아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최대 500까지 측정하는 이 지수는 300을 넘으면 위험 수위로 분류됩니다. 현재 뉴욕의 공기질 지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도 델리보다도 훨씬 나쁜 수준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공기질 지수가 218까지 오르자 뉴욕타임스는 뉴델리와 자카르타에서는 흔하지만 뉴욕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으나 하루도 안 돼 뉴델리를 추월했습니다. 뉴욕시 자체 기준으로는 공기질 지수가 오후 2시 324를 찍어 1999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주 중부 시라큐스와 빙엄의 공기질 지수는 한때 400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오늘 방과후 활동을 포함해 모든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공지문을 각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동부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야외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북동부와 중서부, 동부 연안 15개 주에서 미세먼지가 위험 수위로 올라가 5,500만 명 이상이 공기질 악화 경보에 놓였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진 탓에 라가디아 공항 등 뉴욕시 주변 공항들에서는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대거 지연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 같은 대기오염의 원인은 캐나다 동부 퀘벡주 일대를 중심으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414곳에서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중 239개 산불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인터넷 투자 회사를 통해 $10,000,000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한인이 수사 1년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애틀랜타, 메릴랜드, 뉴욕 등에서 다단계 사기 피해 의혹을 불러일으킨 온라인 투자 회사 CMP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뉴욕 출신 한인 존 킴 씨가 수사 1년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5건의 중범죄 절도 혐의를 받고 있고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법원은 김 씨가 도주할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투자회사 CMP에 다단계 투자 사기에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은 잔킴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자 미주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지역 한인신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결집해왔습니다. 김 씨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고 지인을 소개할 때마다 CMP 홈페이지에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규모를 늘려갔지만 2021년 6월 사이트는 폐쇄됐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애틀랜타에서만 피해자가 400여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10,000,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해소됐지만 금융시장은 또 다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은행 예금 이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결국은 경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5일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재무부가 $1조 웃도는 국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국채 쓰나미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구축 효과 때문에 경제 위축 등 원치 않는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은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은행 예금을 빼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위기를 겪은 중소은행들의 예금이 이탈하고 지급 준비금이 줄어드는 등 다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지고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재무부의 이런 대규모 국채 발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또 다른 긴축의 짐이 얹어졌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년간의 경기 침체 확률을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시작될 시점을 올해 말로 미뤘고 일부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완전히 피해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견은 억지스럽게 여겨졌을 것이라면서 연방준비은행이 지속해온 금리 인상을 당분간은 중단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10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현재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마켓워치는 주택시장 시세가 바닥을 찍었고 소비자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9% 상승하면서 연준의 목표치 2%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지만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택시장 시세와 일자리 수 등 다른 지표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름 구글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검색한 횟수가 급상승했지만 최근에는 지난 1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오늘 영상을 통해 2024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공화당 예비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영상을 통해 2024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폭스뉴스 그리고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날 우리 당과 우리나라는 링컨이 말했듯이 우리 본성에 더 나은 천사들에게 호소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관하는 것은 쉬울 것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시대가 다른 리더십을 요구한다면서 같은 공화당 예비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아이오와에서 가족 및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5일에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를 위한 서류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21년 1월 6일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지만 이날 있었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라서게 됐습니다. 대선에서 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었던 펜스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펜스 부통령은 자신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며 관련 소송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플로리다주에서는 내 아이를 둔 흑인 여성이 평소 불화를 겪어온 백인 이웃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50대 백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지난 2일 밤 플로리다주 오켈라의 한 아파트에서 35살 흑인 여성 에지케 오원스가 총에 맞은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내 아이를 홀로 키우던 오원스는 평소 불화를 겪어온 백인 이웃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월부터 수차례 부딪히는 등 불화를 겪어왔는데 사건 당일 오원스는 피의자가 아이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스케이트를 던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의를 하러 갔다가 이웃집 현관 앞에서 변을 당한 겁니다. 목격자들은 오원스가 피의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뒤 총에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논쟁을 벌이다 문 틈으로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옆에는 오원스의 9살 아들 등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젯밤에야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플로리다주의 스탠 유어 그라운드 법률에 따라 정당방위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전까지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체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족은 피의자가 58세 백인 여성으로 피해자와 아이들을 괴롭혔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일부 차량에 차량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뉴욕시가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상으로 2011년에서 2022년 사이 생산한 대부분의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모빌라이저는 열쇠마다 암호를 부여해 차량과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현대와 기아차가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 방지에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뉴욕시는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는 성명을 통해 차량 도난 사건이 증가하면서 두 차량의 특정 모델의 표준 도난 방지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의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현대차 절도는 12건에서 104건으로 같은 기간 기아차 절도는 10건에서 99건으로 늘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일부 모델에 대해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차량들이 연방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약 400만 대의 차량에 대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 측도 차량 소유주들에게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해 진행한 불심 검문의 약 25%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운영해온 NYPD 이웃안전팀이 진행해온 불심 검문이 인종차별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가 연방법원 지정 모니터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경 이웃안전팀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불심 검문 대상자의 97%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초부터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YPD 이웃안전팀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안전팀이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소 인종차별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심 검문은 실제로 유색인종들이 많이 거주하는 브롱스 등에서 빈번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불심 검문의 25%는 불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브롱스에서 진행된 불심 검문 중 가던 길을 멈춰 세우는 것의 41%, 검문의 32%, 수색의 26%만이 합법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분석에 반영된 약 230건의 자동차 검문 중 단 2건에서만 무기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효과가 미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 정부와 NYPD는 이런 보고서에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파비앙 레비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범죄 단속 유닛이 합법적이면서도 각종 범죄나 살인, 총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반박하고 지난해 3월 이웃안전팀이 신설된 후 뉴욕시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뉴욕주 의원들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230만 명의 뉴욕주 전과자들이 법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NY1 방송은 주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밤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대부분의 주의원들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하고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당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의회 내에서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의 끝에 새롭게 합의된 법안은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8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당시엔 중범죄 전과 기록을 7년 후 봉인할 예정이었지만 주의회 협상 결과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법안은 또 고용주와 집주인이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안 발효 시점은 제정 후 1년 후로 명시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 암호화폐를 해킹해 최소 3,500만 달러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암호화폐 추적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커들은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아토믹 월렛에서 특정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계좌를 빼냈습니다. 아토믹 월렛은 지난 3일 월간 이용자 가운데 1% 이하가 해킹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나 해킹의 배후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추적업체 엘립틱은 이번 아토믹 월렛 사건에서 해커들이 사용한 돈 세탁 기술과 도구가 기존 북한 해커들의 행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원의원 4명이 초당적 차원에서 코리아 코커스를 결성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2003년 코리아 코커스를 결성했고 상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한파 상원의원 모임인 이 단체에는 민주당 소속 오소프 의원, 브라이언 샤츠, 토드영 의원이 그리고 공화당은 댄 설리번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초당파적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커뮤니티 개발위원회는 지난 5일 주 전체에 고교 졸업시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현재 1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졸업시험을 폐지하고 각 학군이 졸업시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현재 주 상원에도 상정돼 있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졸업시험은 폐지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1개 주에서만 고교 졸업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드리머스 장학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명에게 $2,000씩 지급했는데 올해는 4명으로 늘려 총 $8,000를 지급합니다. 민권센터 드리머스 장학금은 총 3가지 종류로 커뮤니티 봉사 경력이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경희 장학생, 법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잔이 장학생, 그리고 민권센터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에 참여 활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권 청소년 장학생으로 구분해 선정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때때로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